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 목요일 오늘 코인 랩소디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비트코인 간반에는 어떻게 시세 움직임이 있었나, 알트코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먼저 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전일보다는 가격대가 살짝 떨어진 느낌이네요. 지금 10만 7천 달러 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일 이 시간에 제가 방송했을 때는 10만 8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살짝 아쉬운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오늘 12시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왔네요. 오전 중에 하락폭 키워왔던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간밤에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해서일까요? 같이 하락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은 11만 원 선에서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체크해 보죠.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소폭 하락했다가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엇갈리는 흐름새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했지만요. 이제는 이내 상승세 키워서 2,726 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가장 높았던 수치는 2,772 달러 선까지는 올랐던 모양새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XRP는 2.28 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요. 어제와 비슷한 모양새고 장중에 가장 저점은 2.23 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도지코인, 민코인의 대표 주자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횡보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살짝 상승을 했다가요. 이 상승분 반납하고요. 어제와 비슷한 모양색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는 금 시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역시나 3,300 달러 선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3,267 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금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수치 체크해 봤고요. 하단에 있는 M7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세졌는데요. 지금 보면 M7 종목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0.72% 빠졌고요. 엔비디아 0.51% 빠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애프터마켓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마이너스 0.51% 하락한 뒤에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장 마감 후 발표가 된 직후 예상치보다 좋았던 이 실적 발표에 4% 안팎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오름세 기록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일까요? 0.1% 상승했네요. 아마존 0.63%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0.3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면요. 테슬라 전일에 많이 7% 가까이 껑충 뛰었다가 이제는 1.65% 간밤에 하락했던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둬서 하락했기 때문에 애프터 마켓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 이제 넘어가는 다음 날 이번 새벽이죠. 새벽에 어떤 시세 흐름 보일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세 확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PPT로 넘어가서 코인 소식과 글로벌 이슈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이 오른 미국 최대 비트코인 행사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행사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 이 행사가 개막한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일단 2019년에 처음 개최가 됐고 올해로서 7회째를 맞는다고 하네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사실 이 7년 전부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세가 짙어지면서 행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 행사에 등장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당연히 당선되기 전에 등장을 한 건데
이때부터 미국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트럼프 발언 직후에 무려 3%나 올랐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올해 참석자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올해는 트럼프가 직접 등판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와 친하고 비트코인과 친한 이 인물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특히 트럼프 일가를 비롯해서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들 발표에 관심이 쏠렸다고 하네요. 과거 사례를 볼 때 해당 발표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행사에 관심을 크게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트럼프의 좀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가족의 미디어 그룹인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개최 직전에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일가의 공세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사실 이 비트코인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직 1 0 7 0 달러 선에서 횡보한다는 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점으로 비트코인 비축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로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법을 다음 주에 발의가 이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원 최종 심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인데 이분도 컨퍼런스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한 말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이 났다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혔던 바가 바로 초크 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이 초크 포인트 작전 2.0을 살펴보면요.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 정부가 은행과 이 정부 금융기관을 압박을 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네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 이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규제 철폐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산자산 정책 3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달러의 위상을 높인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바이죠. 이 역시도 트럼프의 목표를 위해서 비트코인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미국을 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이렇게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런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가상화폐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갔던 연설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게리 건슬러 SEC 위원장에게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에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일 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자체를 조금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어제는 데이비드 섹스 이 차르, 크립토 차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부통령의 말까지 빌려서 한번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행보에는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작년에는 등판에서 했던 말들이 비트코인을 3%나 끌어올려 줬는데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나와서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가상자산을 우호적으로 보는 듯한 말을 했는데도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올라주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이 두루뭉술한 말들보다 뚜렷한 정말 법안, 뚜렷한 가상자산을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채를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어제는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한다는 소식을 들렸는데 이번에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와요. 또 비트코인 신고가 시점이 겹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의 국채를 대신하기 위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부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21일 사상 최고인 3.1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20년물 국채는 같은 날 미국 현지에서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 금리가 5.047%인데요.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 선을 뛰어넘은 것도 미국 현지 시각 기준 같은 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급등 배경으로 미일 양국 재정에 대한 불안을 꼽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2,20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 대비 123%에 달하는 상황을 집었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에 대한 이 소식이 커졌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상관관계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부채 비율에 7월 중에 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종의 선심성 감세 공약이 쏟아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좀 재검토하면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해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고려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인 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에는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텍사스주가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요. 무디스의 미국 정부 신용등급 하향 이후 대체하는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채 금리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이전에는 좀 포착할 수 없던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껑충 올라줄 때 이 두 나라의 국제 금리가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밈주식 대명사 게임스톱 비트코인 첫 매수. 스트래티지 따라하기 아닌가 하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밈 주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이 밈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 게임스톱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 기업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 다뤄드렸습니다. 스트래티지를 설명하면서요. 일본의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될까 하면서 위메이드 짚어드리고 비트맥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기업입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들에 따른 기사에 따르면요. 게임스톱이 비트코인을 무려 4,170개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날 오전 기준에 5억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게임스톱은 앞서서 지난 3월에 이사회에 이 비트코인 보유 승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의 변모를 시사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게임스톱은 2월 1일 기준으로 하나로 6조 5,500억 원의 현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서너 달 정도 됐던 이야기네요. 회사는 비트코인 구매 한도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상당히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즉시 비트코인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대규모 매수는요, 비트코인 큰손으로 빌리는 스트래티지 전략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스트래티지가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긴 냈나 봅니다.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기존의 메인 사업이 어떤 거를 하느냐 이런 것과 정말 상관없이 스트래티지를 추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방하는 기업들도 스트래티지와 같은 성공세를 달릴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처럼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주가가 오르면서 무려 3,900%나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런 다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글로벌 증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전날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날아올라 줬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라줬고요. 테슬라는 7%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상승세가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한 0.5% 안팎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0.5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6% 하락했습니다. 또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도 0.51%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뭐 실적 발표는 됐지만 그 미국장 중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살짝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경계심 속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회를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을 키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살펴보면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요. 그동안 연준 실무진들이 경기 침체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이 경제 전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도 그렇고요. 고용률도 살짝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안했네요.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물 활동에 대한 위험은 하방 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기본 전망만큼이나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투심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장도 오전 10시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했습니다.
0.25% 포인트 인하했는데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가 연간 금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 역시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현재는 0.8%의 성장치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업종도 살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을 상대로 뭐 중국에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했던 행정명령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반도체 관련주가 이 소식으로 다만 급락하지 않은 점, 이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엔비디아 설명할 때 조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업종들 살펴보시면 모든 업종들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가 1% 정도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어긋났다는 점, 엇갈렸다는 점 방금 시작에 시세 시황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또 미국 의류업체인 에버크롬비 앤피치는 1분기 호실적 주가를 발표하고 14%나 급등했네요. 개장 전 거래에선 27%까지 확대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 시장의 하이라이트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어서 시장은 기대가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껑충 뛰진 않을 거라는, 주가가 껑충 뛰지 않을 거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물론 이 간밤에 있었던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다가오는 한국 시간으로 밤 동안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살짝 어렵고, 그렇다고 어닝 쇼크는 절대 아닌 그런 호실적을 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매출과 순딩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정말 분야들이 많은데 데이터 센터가 전년 대비 7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래도 AI가 확장함에 따라서 더 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더 확장하고 가속화됐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크게 날아올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이 실적에 있어서 걱정이 됐던 건 바로 H20 때문인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H20을 수출하는 걸 막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18%나 되는데 이 부분을 포기했다는 점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예상보다는 작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젠슨왕 CEO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크게 적었지만 그래도 이 남은 재고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다. 재고들에 있어서 손실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의 이런 제재가 없었더라면 더 높은 매출을 내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낼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EPS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인데요. 0.96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봤고요. 다음 분기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H20에 대한 매출이 더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때도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 줘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얽혀 있는 SK하이닉스라든가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크게 상승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4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20칩 수출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정확하게는 매출이 약 80억 달러나 더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장에서는 0.51% 하락했으나 시간의 거리에서는 4%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개장을 하고 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랐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아마 제가 보기 전까지는 2%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점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크게 어제만큼 SK하이닉스가 날아오르진 않았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뭐 강보합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 엮여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면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올라주고요. 이 AI를 만들려면 이 전선, 변압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좀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또 특징주들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 기사들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그렇게 1분기 양호한 수출 내면서 한국 시간에서 오전장에는 일진전기 강세였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LS 마린솔루션, 대한전선과 같은 업종들이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AI 관련 장비 설비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주면 SK하이닉스가 올라주고 SK하이닉스 올라주면 이와 관련된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있던 소식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장에서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또 AI, 엔비디아, 뭐 로봇 이런 점들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이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삽입이 되고 AI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발표를 했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로봇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로봇 간의 격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로봇 간의 격투기를 하고 또 로봇이 춤을 추고 뭐 요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과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다시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가 되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로 어떤 로봇주가 조금 더 유망할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증시에서 사실 주목했던 게 테슬라에서는 스타쉽이 이번에 성공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스타쉽이 9번째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부분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우주 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 항공과도 엮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9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지난 7차 시험 비행이죠. 여기서 온전히 회수된 로켓을 재사용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사용이라고 하는 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차 발사에서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차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다음 차례 시도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테슬라의 주가와 함께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인 시황부터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엔비디아 소식부터 FOMC의 회의록도 발표가 됐고요. 또
살짝은 아직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 코인 뉴스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더 유익한 소식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